제가 상당한 금액의 회사를 매각한 후 작별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건배사를 하기 직전 며느리가 제 샴페인 잔에 무언가를 몰래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했고 모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제 잔을 시어머니 앞에 놓인 잔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70년 인생, 45년의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바보 같은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신의 작별 파티에서 누군가 당신을 독살하려 할 때 그건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굶주린 사람이 차려진 밥상을 보듯 오랫동안 당신의 계좌를 노려보던 사람이 갑자기 모범적인 안주인이 되어 마치 자신의 파티인 양 빛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어 시간 전만 해도 주방은 웃음소리와 건배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맨손으로 일군 컨설팅 회사를 방금 약 3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파티를 열자고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꼭 축하하셔야 해요. 어떤 여자라도 마음이 녹을 만큼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아 씨한테 다 맡기시고 어머니는 푹 쉬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했어야 했습니다. 평소 설거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굴을 찡그리던 여자가 갑자기 잡지에서 튀어나온 모델처럼 꽃을 장식하고 잔을 반짝반짝 닫고 마치 자기 인생이 걸린 것처럼 접시에 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사실에 매우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파티는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장 동료 30명과 이웃 2명,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지아는 바텐더까지 고용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아깝지 않아요. 매니큐어를 바른 정돈된 손가락으로 제 손을 잡으며 지적이었습니다. 그 매니큐어 비용이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먹고 살 겁니다. 전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아는 샴페인이 놓인 테이블 옆에 서서 마치 마트의 도둑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핸드백에서 스포이트가 달린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그 내용물을 특정 잔, 바로 제가 파티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가장자리에 이가 살짝 나간 그 잔에 쏟아부었을 때 제 혈관 속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경찰 불러,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뱀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쥐가 이미 도망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파트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척했지만 눈은 떼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이가 나간 제 잔을 들고 모범적인 며느리의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그녀가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샴페인 한 잔 하세요. 그럴 자격 충분하세요. 저는 잔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한 뒤 기다렸습니다. 10분쯤 후 그녀가 이웃들에게 새 팔찌를 자랑하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저는 조용히 그녀가 준 잔을 테이블 다른 쪽 끝에 놓고 그녀의 어머니 은숙 씨의 가방 옆에 있던 잔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은숙 씨는 마실 것 없이 약간 멍하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언제나 정신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잔, 바로 제가 방금 놓아둔 그 잔을 집었습니다. 5분 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맛이 좀 특이한데 특별히 주문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지아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치는 동안 저는 그녀의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충격받은 딸 연기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거의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진짜 공황 상태와 연기는 다른 법입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다른 것을 포착했습니다. 지하 쪽을 향한 아주 짧은 찰나의 시선. 그 찰나의 순간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아는 제 팔에 매달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방금까지 서 계셨는데 쿵 하고요. 사이렌, 들것, 질문들. 어느 병원이죠? 제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신가요? 가까운 친구예요. 저는 이미 흥분으로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 지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차로 뒤따라갈게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민준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집에 남아서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는 동안 목표물을 집에 얌전히 두려는 참으로 사려 깊은 태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우리에게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갈 거야. 병원에서 저는 의료진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급성 중독, 원인 불명.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식물성 알칼로이드 계열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추적하기 어려운 것을 골라 준비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히 구체적인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하이힐 굽이 리놀륨 바닥을 또각거리며 그녀의 커져가는 불안감을 재는 메트로놈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나무 인형처럼 앉아 있었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는 서둘러 받지 않았습니다. 끔찍해요. 지아가 5번째로 말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지.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원인을 밝혀낼 거야.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그 샴페인을 많이 마시지 않은 게 다행이야. 두어 모금 마시고 말았으니 지아의 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흐트러졌습니다. 샴페인이요? 샴페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이, 설마.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늙은이의 망상이지 잊지도 않은 걸 억지로 꿰맞추려는 거.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 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하늘의 날씨를 읽듯 그의 표정을 읽어왔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은숙 씨는 안정됐지만 하룻밤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분석 결과가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몸에 들어간 물질은 점차 배출되고 있습니다. 가족만 면회가 가능하고 진정제를 맞은 상태입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겁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민준이가 크고 너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는 게 어때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사건 이후 저를 자기들 집에 숨겨두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참 다정하기도 해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거 알잖니? 난 괜찮아. 저는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고 차에 탔습니다. 거울을 통해 보니 두 사람이 차분히새 기대어 서로에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속삭임, 굳게 담은 입술. 제 마음속은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숫자가 내 편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다른 재료가 섞이지 않은 진짜 새 와인병을 땄습니다. 조금 따라 서재에 앉아 램프를 켰습니다. 밤은 종종 제게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시계가 초를 재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 이제 제 가족들이 정확히 무엇을 꾸몄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파악할 때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계획은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나의 계획.
누가 이길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집이 조용하고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오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진한 커피를 내리고 책상 위에 법률 노트와 펜을 놓고 감정 없이 보고서를 쓰듯 민준이와 지아의 재정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건축사무소는 최근 몇 년간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수제 장신구는 수익보다는 취미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실제 수익보다 3배는 더 버는 사람들처럼 씀씀이가 컸습니다. 강남의 빌라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월 상환액은 명백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고 차는 할부였으며 신용카드는 마감일과 최소 결제액 사이에 끝없는 경주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어머니라도 그랬을 것처럼 도와주었습니다. 힘든 달을 넘기도록, 집 계약금을 보태주도록, 그리고 평범한 학교는 마음에 안 든다며 혜진 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도록 말입니다. 명세서를 보니 최근 몇 년간 약 2억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행복에 투자한 것이지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들은 제 선물을 자신들의 계획대로라면 더 일찍 받아야 할 유산의 성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1시 반에 지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전화기 너머로 시럽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어머님 걱정돼서요. 혹시 음식에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약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려는 참으로 다정한 태도였습니다. 아주 괜찮단다. 얘야, 은숙 씨는 어떠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마 파티 전에 뭘 잘못 먹었나 봐요. 엄마가 빈속에 약 드시는 거 아시잖아요. 별일이 다 있죠. 은숙 씨는 비타민을 요일별로 정리하고 휴대폰에 알람까지 맞춰두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로 잰 듯이 관리하는 약을 혼동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다행이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뭔가 잘못된 건가 걱정했거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빠른 부정. 그건 절대 음식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비식품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지아가 땄던 와인병이 거의 가득 찬 채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광고 속 한 장면처럼 평온하게 분석을 의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류가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9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과점의 케이크 상자를 든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적절한 미소를 띤 아들의 효심이었습니다. 어제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서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제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는 접시에 페이스트리를 놓으며 제 주방을 어릴 적 자기 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설탕이 어디 있는지, 냅킨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득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먹에 민들레를 쥐고 냉장고에 그림을 붙이던 그 어린 소년. 그리고 어제 제 샴페인에 독을 탄 여자 옆에 서 있던 이 어른. 어떻게 지내니? 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날 알잖니? 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눈은 이미 대화를 결심한 사람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그가 손가락으로 포크를 돌렸습니다. 지아랑 어머님 상황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내 상황? 일흔이시잖아요. 큰 집에 혼자 계시고요. 회사 매각 후에는 그는 불확실한 손짓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옆에 사람이 필요해요. 안전도 그렇고 규칙적인 생활도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동의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그가 활기를 띄었습니다.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솔빛 실버타운이요. 그냥 요양원이 아니에요. 운동시설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의사도 바로 옆에 있어요.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예요. 매일 찾아뵐게요. 그가 웹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미소 짓는 노인들, 브리지 게임, 깔끔한 산책로, 모두가 평온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세상. 아마도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잘 맞아서일 겁니다. 멋지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민준이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통 대기자가 많은데 서두르면 지금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입주금만 내면 돼요. 그 돈이면 평생 거주비와 의료비가 해결됩니다. 금액이 작지는 않아요. 약 5억 원 정도. 하지만 한 번만 내면 돼요. 대신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실 수 있고요. 유동 자금을 치기에는 좋은 방법이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빛 실버타운에 곱게 포장되어 들어가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은 누구의 서명 아래 놓이게 될까? 제 건강에 대한 누구의 결정이 제 말보다 더 중요해질까? 솔깃하게 들리는구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여기가 편안해. 이 집에는 모든 것이 있어. 네, 아버지와의 추억이. 어머니,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부드럽게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장을 열 때예요. 만약 어제 제가 그녀가 제 잔에 약병을 기울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저도 감동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이 차갑게 식었고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생각해 볼게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니 1시간 만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니. 물론이죠.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냥 보기만이라도요. 다음 주에 가보자. 저는 대답하며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참, 은숙 씨한테 전화해서 문병 가야겠구나. 어머니, 민준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아가 전해달래요. 아직은 안 된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손님 없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대요. 며칠만 지나면 괜찮을 거래요. 재미있는 맛의 흔적이 피해서 사라지고 기억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편리하기도 하지. 그가 나간 후 문이 닫히자 저는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창밖의 익숙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영리한 짓이었습니다. 반년 전에 제가 죽었다면 모든 것은 유언에 따라 민준이에게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제 결정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저를 고립시키고 목소리를 빼앗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위한 서명과 위임장이 따라오겠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 짜여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전화했던 장태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박 대표님, 파티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찾아뵈어야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3시에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20년 전에 심은 장미 덤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습니다. 3시에 가죽과 서류 냄새가 나는 사무실에 들어가 어제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만 있던 것을 입 밖으로 꺼낼 겁니다. 3시에 장태환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나처럼 어두운 색의 목재가구, 푹신한 안락의자,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그리고 비명 없이 남의 전쟁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특유의 값비싼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죠. 그가 깨끗한 노트를 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가 나간 잠부터 재미있는 막과 응급실에서의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들으며 짧은 메모만 할 뿐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옆에서 보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펜을 두드렸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의도. 샴페인 분석에서는 독이 나오겠지만 그건 단지 독살 사건이라는 것만 증명할 뿐 대상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녀는 무해한 약을 넣으려다 잔을 헷갈렸다. 엄마가 보험에 들어있어서 걱정됐다고 말할 겁니다. 은숙 씨가 아니라 당신을 노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샴페인은 분석을 의뢰할 수 있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필요합니다. 제가 연구소를 통해 모든 절차를 돕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돈을 원한다면 독극물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할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나이, 혼자 산다는 점, 회사 매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좋은 배경이 됩니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고 잘 잊어버린다는 진술서를 내고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얻으면 자산에 대한 통제권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전차가 실처럼 거리를 따라 미끄러져 갔고 갑자기 정신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첫째, 현재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제가 유능하고 매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독립적인 소견서를 받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서류가 준비될 겁니다. 둘째, 상속과 재무구조를 재편해서 누구도 마음대로 모든 것을 빠르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탁구조, 조건부 조항, 무단 접근 시 자동 감사 및 통지 시스템 등을 설정하는 겁니다. 셋째, 의료 관련 지시서입니다. 누가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그럴 권리가 없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 안전입니다. 카메라, 센서, 비상 버튼,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택배를 도둑 맞는다고 둘러대십시오. 그렇게 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늘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돈으로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의 규칙대로 게임하게 만들어야죠. 2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어디로 이전할지, 무단 접근 시 어떤 트리거가 작동하는지, 자선재단은 어떻게 명시할지,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즉시 제외되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누군가 당신의 안녕을 위해 이미 작성된 위임장을 들고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서명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에 서명할 때마다 제 안에 그 작업 엔진이 다시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패닉 없이 모든 것을 계획대로 처리하는 내면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떠나려 할 때 장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번 시도했다면 더 교묘한 방법으로 다시 시도할 겁니다. 제가 믿을 만한 보안 업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요. 집으로 가는 길은 더 짧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모든 차를 주시했습니다. 히스테리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편집증은 위험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다. 위험이 있을 때는 규율이다라고 남편은 말하곤 했습니다. 차고로 들어설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아침 라디오처럼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엄마 벌써 집에 오셨어요. 다 괜찮대요. 거의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신대요. 그녀가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기억 못하는 것이 참 편리하기도 하지. 다행이구나. 내일 파이 들고 찾아뵐게. 아, 안 돼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되셨어요. 며칠 있다가요. 알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주렴. 저는 30년을 산 집을 바라보며 차 안에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샀을 때 민준이는 10살이었고 우리는 여기서 시끌벅적한 가족의 일요일을 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을 길거리의 강도가 아니라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요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는 눈에 띄지 않는 벤 세대가 서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처마 밑에 센서 상자들, 깔끔한 카메라, 침대와 서재 옆에 비상 버튼. 모든 것이 신속하고 조용하게 질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담 너머 이웃에게는 택배가 자꾸 없어져서요. 감시 카메라 좀 달려고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2시에 택배기사가 장 변호사님으로부터 온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인주가 간마른 새 유언장, 신탁 구조 서류, 의료 관련 지시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서명과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이 주는 차가운 평온함을 음미하며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새로운 유언에 따르면 민준이에게는 모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금에서 나오는 연간 약 5천만 원의 소박한 평생 수입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 수는 있지만 왕처럼 살 수는 없는 액수였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정말 필요한 곳, 암치료 연구와 제가 오랫동안 후원해온 몇몇 자선 프로젝트, 그리고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향했습니다. 지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오 귀걸이 한 쌍도, 단돈 10원도, 그저 성격 차이일 때는 민준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일로 선은 넘어섰습니다. 서류를 다시 정리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는 2사람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긴장한 모습이었고 지아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 입술을 일자로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들어오렴.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마치 도망칠 준비라도 한 듯 소파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구석에 새로 달린 카메라를 힐끗 보았습니다. 새로 다셨네요? 그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다들 택배 때문에 난리라 없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지아는 헛기침을 하며 죄 지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희는 엄마한테 일어난 일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가 가져온 것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을까 봐요. 그녀는 자신을 가리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도 부끄러워요. 혹시 저희 때문이라면? 너희 때문은 아닐 거라고 확신해. 제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민준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샴페인이나 음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의도치 않게 그랬다면 전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서론이었습니다. 당신이 취약한 동안 우리가 당신을 돌보게 해달라는. 그들은 한편의 연극에 나오는 두 배우처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저희 생각엔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아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모든 걸 확인할 때까지만요. 옆에 있으면 모두가 더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두며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민준이는 불안해 보였지만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등이 꼿꼿한 것이 분명 또 카드값이 밀렸을 겁니다. 참 사려 기쁘나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만약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면요? 지아의 목소리에 약간 금속성이 섞였습니다. 일흔이세요,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요. 뭐, 아시잖아요. 그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죠. 아침에 그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하나였습니다. 너희 말이 맞아. 제가 마치 깊이 생각하는 척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저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유 원장을 새로 썼단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온도계가 순식간에 영하 100도로 떨어졌을 겁니다. 유 원장이요? 지아는 마치 뺨에 경련이 일어난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어머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행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하룻밤이 사람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주다니 놀라울 따름이야. 민준이는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변경사항인데요? 사소한 것들이야. 저는 그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화병 깬 거 아니에요 라고 변명할 때 짓던 바로 그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명확히 했을 뿐이야. 이 나이에는 보통 다들 그렇게 한단다. 침묵은 묵처럼 걸쭉했습니다. 저는 그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미친 듯이 계산되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일어나 내일 다시 들러 일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문까지 배웅하고 문을 닫고 서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의 차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그들은 앉아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지아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쳤습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집안에서 진짜 고요함을 느꼈고 그 고요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저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장기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제 경험이 더 많습니다. 아침에 저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시에 문 앞에 은숙 씨가 창백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마치 난간처럼 붙잡고 있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서 있었을 때 저는 그녀가 수다나 떨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박 대표님, 서론 없이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날 밤 일에 대해서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놓으며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병원에서처럼 떨리지 않고 그저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아는 제가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인 거라고 했어요. 은숙 씨가 의자에 앉아 스카프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년째 비타민 말고는 어떤 약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약은 약통에 정리해두고요. 저 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눈앞이 흐려지기 전까지 모든 걸 기억해요. 그녀는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맛을 기억해요. 샴페인이 약간 썼어요. 금속 맛 같았죠. 그리고 지아가 그 전에 테이블에서 작은 병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걸 봤어요. 오일 스포이트 같은 주둥이가 달린 거요. 은숙 씨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대표님, 제 생각에 제 딸이 당신을 독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제 집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은숙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아가 제 잔에 약을 넣는 것을 봤고 조용히 잔을 바꿨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 했는데 제가 마실 뻔했군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패닉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당신 돈에 대해 말한 지 오래됐어요. 은숙 씨가 마치 고백을 결심한 듯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자기들은 겨우 버티는 게 불공평하다고요. 만약 그 애는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편해질 거라고요. 지난달에는 당신이 유 원장을 바꿨는지 물어보더군요. 아주 관심 있게 아시죠? 그런 식으로요.
그녀는 약간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신경이 예민해서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해 온 거였어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은숙 씨가 핸드백을 가슴에 조심스럽게 안고 떠난 후 저는 전화를 꺼내 주소록에서 오래된 이름 한유라를 찾았습니다. 큰 거래를 앞두고 파트너를 확인해야 할 때 그녀와 일했었습니다. 감정 없이 오직 사실만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실장님,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던 시절처럼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상 불필요한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 대출, 카드, 담보, 투자. 모든 것을요. 그리고 조심스럽게요. 반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정보는 읽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포장 없이 말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48시간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창문에서 카페 뒤로 비치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두려움은 썰물처럼 물러갔고 해변에는 해야 할 일이라는 명확하고 단단한 돌멩이들만 남았습니다. 한유라 실장이 일하는 동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일 우리 단골 식당에서 점심 먹자. 내 졸업 축하했던 곳 말이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너무 빨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집안을 걸으며 새로 설치된 센서가 조용히 딸깍거리는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호흡이 안정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징조였습니다. 제가 다시 제 영역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일 참가 자리에서 저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의 목소리에서 어머니가 중요한지 아니면 남의 화려한 삶이 중요한지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의 졸업, 결혼, 혜진이의 탄생을 축하했던 창가 자리의 단골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웨이터가 갈비찜과 밑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집밥처럼 편안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동정심과 결정을 혼동하지 않게 해주는 차가운 평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민준이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가 심각하시던데요. 너와 지아가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봤단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 미래에 대해서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뭔가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즉시 활기를 띠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솔빛 실버타운에 전화해봤어. 마침 자리가 하나 있는데 지체할 수 없다고 하더구나. 금요일까지는 확답을 줘야 한대. 잘 됐네요. 너무 빨랐다.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한 가지 절차가 있더구나. 저는 그의 조급함을 못 본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입주자는 혹시라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대. 가까운 사람 한 명이 맡아야 한다고. 네가 그 역할을 맡아주길 바랐단다. 그는 숨을 참기까지 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뭐든지요. 제가 할게요. 잘 됐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수프를 먹도록 달랠 때 짓는 그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집에서 모여서 서류를 검토하자.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곧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 유용할 겁니다. 목요일 아침 한유라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고 노트 옆에 두어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남 빌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차례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2건의 주택담보대출 계약에 더해 담보로 설정된 신용한도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카드 빚은 미화 8만 달러, 상당 약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상환은 연체 직전입니다. 건축사무소는 최근 2년간 적자 상태입니다. 대출로 생활하고 대출로 대출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짧게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이 더 흥미롭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최지아. 보험금은 약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5천만 원입니다. 6개월 전에 가입했습니다. 가슴이 텅 비고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했을까? 서류상으로는 가까운 친척이자 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성과 일치하면 보험사에서 가끔 이런 경우를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건요? 민준 씨가 정신건강의학과 노년내과 전문의인 홍진우 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상담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결제 기록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꾸준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걸 다 읽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만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끄고 노트에 적힌 숫자들을 보며 몇 분간 앉아 있었습니다. 퍼즐은 그냥 맞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그 그림은 파렴치했습니다. 빚, 제 목숨을 담보로 한 보험, 위임장을 동반한 보살핌, 그리고 필요한 의사의 소견서라는 보험. 외부에서 보면 영리한 계획이었습니다. 대답 없이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영리했습니다. 오후에 2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지아는 깔끔한 서류 가방을, 민준이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격을 앞둔 지휘관처럼 제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솔빛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예요. 지아가 활기차게 시작하며 두툼한 서류철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조건, 서비스, 모든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재정 설문지고요. 자산, 계좌, 부동산을 기재해서 그쪽에서 비용을 산출해야 해요. 알겠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민준이가 다른 서류를 밀었습니다. 표준 위임장이에요. 제가 혹시라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요. 아시잖아요. 결제, 거래, 치료 같은 거요. 관료주의적인 절차 없이요. 저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혹시라도가 아니었습니다. 위임장은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계좌, 서류에 접근하고 저를 대신해 서명하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아름답고 매끄럽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구나.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에 대해서라니 정말 이게 필요한 거니? 어머니, 민준이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실버타운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사실 어머님 나이에는 젊은 사람이 재정적인 세부 사항을 도와주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만약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고 싶거나 집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대답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빛 실버타운은 규칙이 엄격해요. 의사소견서, 위원회 심의 같은 게 필요하죠. 설마 그 모든 걸 겪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물론이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겠군. 특히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 준비가 된 적절한 의사가 있다면 말이다. 아침까지 생각해봐야겠다. 저는 그들의 서류를 깔끔하게 쌓았습니다. 작은 결정이 아니잖니, 어머니. 민준이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 방을 꼭 원하시면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이 마감일이에요. 알겠다. 아침에 답을 주마. 그들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더 머물며 조항을 설명하고 걱정하는 척하며 천장 아래의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장태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가 받자마자 제가 말했습니다. 홍진우 원장에 대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고 가죽 서류 처리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년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좁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노인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의 소견서는 종종 놀랍게도 친척들이 원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즉, 필요하다면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아무데나 서명하도록 데리고 다녀도 된다고 써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은 효과가 있습니다. 머릿속 그림이 사진처럼 선명해졌습니다. 저를 보살핌을 위해 실버타운으로 옮기고 광범위한 위임장으로 제 모든 것을 관리한다. 만약 제가 거절하면 의사의 소견서가 나타나고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효력을 잃게 된다. 아주 우아한 방법이지만 저는 그런 게임을 더 오래 해왔습니다. 장 변호사님, 아침까지 제가 원하는 것을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돼 제 조건에 맞는 것으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무언가도요. 가능하겠습니까? 과제를 명확히 해주시죠. 그가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 언어였습니다. 비즈니스. 우리는 감정 없이 명확하게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기록하고 정확한 질문을 던지며 이미 모든 것을 조항과 하위 조항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아침에 받으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님, 그 와인병 분석 문제를 병행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모든 것이 같은 날에 맞춰지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긴장을 풀기 위해 집안을 걸었고 창가에 잠시 앉았습니다. 마당은 부드러운 육걸의 땅거미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장미에는 무거운 봉오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활짝 필 것입니다. 저는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재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거의 결승선에 다다랐다고 얼마나 확신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라고 해 때로는 정확히 맞추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해야 하는 법이다. 잠들기 전 저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그들은 승리를 위해 올 것이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침은 잿빛이고 축축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가랑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수를 두기로 예정된 날은 밝은 햇살을 좋아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집안을 걸으며 센서가 조용히 딸깍거리는 소리와 거실 구석의 카메라가 확신에 차서 바라보는 것을 확인하고 주전자를 올리고 깨끗한 펜과 새벽에 장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택배로 온 서류철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면접 전처럼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9시 대문 앞에서 그들의 차가 멈췄습니다. 민준이는 정돈된 모습이었고 재킷 안의 셔츠는 비에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서류 가방을 들고 미소가 미리 서명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포옹 없이 인사를 나누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민준이가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보셨어요? 생각해봤단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솔빛 실버타운으로 가기로. 서류는 필요한 부분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쳤어. 지아는 마치 달리기를 마친 사람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위임장은요? 위임장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대로 다 했어. 그는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도장을 확인하고 서명을 곁눈질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고 저는 그가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가 마침내 서류철을 책상 끝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거기 가면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믿는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들은 자신들의 본부를 차렸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민준이는 작성해야 할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문지, 자산 정보, 계좌, 신속한 결제를 위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서류 작업을 해온 사람처럼 서두르지 않고 명확하게 불필요한 말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빠르게 타자를 치며 가끔 민준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시간 맞춰 하고 있어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마치 리허설처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면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요. 이 부분은 동의가 필요해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들 입에서 형식이라는 단어는 거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어. 이 작업을 1시간쯤 한 후 우리가 이미 작성한 것을 별도의 더미로 쌓아두고 제가 말했습니다. 금액을 이체하기 전에 변호사 앞에서 서류 한 세트에 더 서명해야 해. 큰 금액을 이동시킬 때의 세금 문제 때문이야. 그가 우리 이야기가 끝날 때쯤 나에게 들르겠다고 했어.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될 거야.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민준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게 더 낫겠네요. 그럴 필요 없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직접 올 거야. 서류가 번거로움 없이 깔끔하게 자신에게 전달되는 걸 좋아하거든.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이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지 몇 번 확인한 후 다시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초조하게 터치패드를 딸깍거렸고 그녀는 즉시 자신을 다잡고 사무적인 정중함으로 얼굴을 되돌렸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 정말 기뻐요. 저희는 그저 어머님께서 평안하고 안전하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알고 있단다. 제가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해. 거실에서는 가랑비 방울이 창턱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을 세기 더 쉬운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더 내리고 컵에 따르고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정말 마음에 드는지 다시 물었고 저는 똑같이 차분하게 응, 마음에 든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민준이가 손바닥으로 서류를 반듯하게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기다리면 되지. 저는 구석에 있는 카메라의 검은 유리 속 제 모습을 거울처럼 차분하고 감정 없이 바라보며 확인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벽시계가 10시 30분을 알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울렸습니다. 우리 셋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인 것 같구나. 제가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그들이 기다리던 단정한 코트 차림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는 단정한 변호사가 아니라 펼쳐진 서류철에 신분증을 든 코트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 없이 차분했습니다. 박서연 씨,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강수진 형사입니다. 이틀 전 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독살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민준이가 너무 빨리 일어섰습니다. 무슨 독살이요?
그가 저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은숙 씨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아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게 약물 반응이라고. 약물 반응이 아닙니다. 강 형사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병원에서 독극물 검사 결과를 넘겼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검체에서 농축된 혈죽도 추출물이 나왔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식물성 독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접수한 진술서에 따라 댁에 남은 샴페인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병의 내용물과 일치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섞었습니다. 거실은 비 오는 소리가 창턱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왜 제 엄마를 독살하겠어요? 좋은 질문이군요. 강 형사가 말하며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특히 이 서류도 있으니까요. 6개월 전 박서연 씨 이름으로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당신 최지아 씨. 동기는 보통 이런 서류들로 구성되죠. 지아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다 오해라고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저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네가 이가 나간 내 잔에 약을 붓는 걸 봤어. 그리고 내가 그 잔을 바꿨지. 민준이는 마치 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민준아. 알고 있었어. 강수진 형사는 마치 머릿속 퍼즐이 마침내 맞춰진 것처럼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지아 씨, 그녀의 목소리는 더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같이 가시죠. 권리는 차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실수예요. 지아는 거의 비명을 질렀지만 그래도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사가 거칠지 않게 과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들은 몰라요. 저 여자가 다 꾸며낸 거예요. 나는 안단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그들 뒤로 문이 닫히고 계단에서 발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젖은 거리의 냄새와 종이 먼지만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다가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 위임장, 설문지, 제가 깔끔하게 쌓아둔 더미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어. 이건 당신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꾸 잊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실버타운이 옳은 선택이고 위임장은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어머니, 저는 독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맹세해요. 저는 그냥. 그는 말을 삼켰다. 저는 그녀가 무슨 일을 꾸밀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서 스스로 솔빛 실버타운으로 가고 싶게 만들 거라고요. 겁을 먹고 혼자 있는 게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려고요. 저는 독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 몰랐어요라는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조차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았고 거기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남의 돈이 절실할 때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허용의 경계를 얼마나 쉽게 허무는지에 대한 그 가벼움도 보았습니다. 휴대폰 보여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그녀와의 메시지 기록. 그는 아주 잠시 망설였지만 저에게는 그 1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화면 잠금을 풀고 건넸습니다. 저는 건조한 문장들을 넘겼습니다. 설득했어. 압박하고 있어. 모레가 마감이야. 너무 많이 물어봐. 스스로 동의하게 만들자. 일요일까지 모든 게 처리될 거야. 그리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좋게 서명 안 하면 홍 원장 카드가 있어. 준비됐대. 저는 제 서류철 옆 책상 위에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내가 의뢰를 했었단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유라 실장이 모든 걸 확인했어. 집, 대출, 카드, 회사의 적자, 보험, 그리고 너와 홍 원장과의 관계까지. 3개월간의 상담료 지불 내역. 너희는 예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고집을 부리면 갑자기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가 가는 실처럼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는 말을 더듬었다.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을 끝맺지 못한 부분. 그리고 당신들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제가 대신 끝맺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평생 너를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도와줬어. 차용증 없이, 갚아라는 말 없이. 하지만 너는 나를 먼저 침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길을 선택했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짧은 침묵을 주었습니다. 이제 잘 들어라. 네가 오늘 받은 위임장은 완벽하게 작성되었어. 저는 서류철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위임장으로 너는 단돈 1원이 들어있는 계좌 하나만 관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모두 오래전에 보호 조치가 되어 있단다. 신탁, 조건, 트리거. 손대려고 하면 자동 감사, 통지, 차단이 발동할 거야. 새 유언장에는 내게 연간 약 5천만 원의 평생 수입이 기금에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검소하고 분수에 맞게 살기에는 충분할 거다. 화려한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고, 그리고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것마저도 사라질 거야. 그 순간 돈이 자선단체로 기부되도록 서명했으니까.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은 붉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가 조용히 거의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아니, 민준아, 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내 인생을 벽돌 하나하나 해체한 거야. 나는 그저 내 인생까지 부서지는 것을 막았을 뿐이야. 우리는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었고, 저는 이 며칠 동안 처음으로 분노도, 승리감도 아닌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사랑과 돈을 혼동할 때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지만 안전에 관한 한 동정심은 나쁜 조언자입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사무적인 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움찔하며 입구를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예 또는 아니요. 한마디의 사람들과 그들의 월급이 달려있던 중요한 전화를 앞둔 것처럼 고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너는 형사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거지. 나는 내 몫을 할 거고, 그리고 민준아, 나를 봐.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나에 대해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극의 마지막 막을 알리는 신호처럼 명확하게 2번.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준이도 책상 끝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는 장 변호사님으로부터 온 봉투를 든 택배기사와 수사협조 요청서가 있었습니다. 한쪽의 계획에 마침표를 찍고 저의 다음 문을 여는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택배기사는 비에 젖을까봐 두려운 듯 서둘러 떠났고 그 후 하루는 소란 없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출석 요구서, 진술조서, 그 문제의 와인병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연구소에 제출하는 일. 제 진술 녹취는 보고서처럼 차분하고 감정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또 다른 서류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위임장과 지시서에 대한
마지막 손질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철해지고 끈으로 묶이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저는 떨림 없는 손으로 서명했고 각 서류는 제게 단순한 감각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내 집, 내 인생, 내 목소리. 다음 며칠은 당연한 절차들로 채워졌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요청한 대로 휴대폰과 메시지 기록을 가지고 형사에게 갔습니다. 지아는 구속되었고 국선 변호인은 오해와 치사량이 아니다라는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독성 검사 결과는 어떤 미사 여부보다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홍 원장은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갑자기 휴가를 떠났지만 그의 상담료 이체 내역은 이미 사건 파일에 깔끔한 띠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솔빛 실버타운의 입주금은 당연히 더 이상 필요 없었고 그들의 허술한 계획은 비에 젖은 합판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예전에 남편과 함께 사과나무에 못 박아 두었던 벤치에 앉아 장미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독극물 사용 살인미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건조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릴 때에 그 피로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공모 혐의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할 때 흔히 그렇듯 중형을 면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도 죄를 뒤집어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어른스러운 결정에 대해 치르는 대가일 뿐입니다. 혜진이가 전날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리지 않았지만 몇 번 대고 나서 찾아오는 그 냉랭함은 아직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녀는 말하고 제가 수화기에 숨을 내쉬는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몰랐어요. 알고 있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여름에 할머니 댁에 가도 돼요? 할머니가 조언해 주신 대로 서울대 법대 예비 과정에 합격했어요. 가서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렴,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정원에서 차 마시자. 은숙 씨는 이 몇 달 동안 제게 단순한 지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공원 근처 카페에서 만납니다. 갑자기 자신의 집에서 배신을 겪어야 했던 두 여자. 그녀는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노인을 자신의 삶에서 조용히 밀어내는지에 대한 짧은 책을 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을 표현할 단어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말이 약보다 더 잘낫게 합니다. 장 변호사님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들렀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아 씨의 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험 계약은 무효로 인정되었고 보험료는 환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의 채권자들이 빚 대신 강남 빌라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입 제한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높은 천장과 미래를 위한 저장식품을 담을 빈병이 항상 너무 많았던 그들의 집 부엌을 상상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두세요. 알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신탁구조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확정되었고 트리거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 누군가 다시 당신을 의사결정 능력 상실에 대한 감정을 받게 하려 한다면 자산은 자동으로 자선단체로 이전됩니다. 여기에 서명, 여기에 통지서입니다. 저는 서명하고 사본이 어디 있는지 즉시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최선의 의도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오래전에 장비를 철수했습니다. 카메라, 센서, 비상 버튼은 남았습니다. 습관도 안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장 변호사님이 떠난 후
저는 드라이한 와인 한 잔을 따라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저녁이 담요처럼 부드럽게 도시에 내려앉았고 저는 누군가의 연극 속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 평범하고 평온한 날을 보낸 보통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이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아마도 이것이 제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일 겁니다. 나이는 무력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두 발로 살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며 심지어 가족이라도 당신을 당신의 삶에서 배제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경계에 관한 한 동정심은 나쁜 조언자입니다. 도움은 요청받았을 때 그리고 남의 지갑을 위한 것이 아닐 때 좋은 것입니다. 민준이는 가끔 구치소에서 변명 없이 간단한 문장으로 짧은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드물게 짧게 답장합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어디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환상도 수표도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어른입니다. 각자 자신이 주문한 계산서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혜진이는 밤늦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로펌 여름 인턴십에도 합격했어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사랑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자랑스럽구나.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거란다. 정원의 장미들은 마치 시간을 따라잡으려는 듯이 일제히 피어났습니다. 집은 고르게 숨 쉬었습니다. 고요함, 부엌의 불빛, 복도의 시계.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그저 정직하게 살고 당신을 배신한 자들이 당신의 돈과 함께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두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제 나이에는 숙면이 때로는 어떤 금액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는 숙면과 돈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선물이 아니라 그저 깔끔하게 정리된 질서일 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